한국 시간으로 6월 18일 새벽 3시 케비너씨 신임 연준의장의 첫 FOMC가 발표가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FOMC 결과 발표 이후로 앞으로 주식과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금리는 동결일 거고 케비너씨가 비둘기 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이번에 FOMC에서 좀 중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첫 연준의장 케비너씨, 그래서 첫 연준의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점도표 굳이 의미 있니? 점도표 할 필요 있어? 라고 했었던 게 케비너씨죠. 이번에 점도표를 3, 6, 9, 12 6월 달에 찍기 때문에 점도표를 찍을지 안 찍을지 그거를 지켜보셔야겠죠. 그래도 점도표 찍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점도표도 안 찍고 완전 그냥 마카파로 갈까? 그렇게 변동성을 줄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케비너씨를 그동안 우리 코슈경제 채널에서 배워왔죠. 케비너씨는 정치적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측근이고, 그리고 2000년도 초반 때 2008년도 2006년도에 연준이사 임기를 시작해서 2011년도에 나갔죠. 그때 당시에 공화당 대통령일 때는 비둘기 파적. 근데 민주당 오바마가 들어오고 나서는 비둘기 매파적. 그래서 2011년도에 그냥 때려치고 나갔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케비너씨 연준의장은 트럼프 쪽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친트럼프. 그래서 지금 친트럼프 인물이 미셸 보우먼 부의장, 그리고 스티븐 미란, 그리고 케비너씨까지 셋이에요. 근데 나머지 제롬 파월 연준의장부터 시작해서 월런 이사,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인 이름이 뭐였지? 그 여자분? 하여튼 그분도 있고, 지금 4대 3이에요. 정확하게. 친트럼프가 3명, 매파가 4명. 그래서 이분들을 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친트럼프가 아니라 반트럼프가 지금 거의 4명이다. 매파적인 거는. 그래서 지금 FOMC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록이 나올 때는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더 중요한 건 케비너씨의 입이 중요하겠죠. 근데 케비너씨가 어떻게 비둘기 파적으로 얘기를 할 거냐? 가장 첫 번째는 절사평균값, PCE 지표, 트리밍드 민, 요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트리밍드 민이 뭐냐면, 기존의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E 지표, 근원 PCE 지표를 중요하게 봤죠. 근원 PCE가 뭐냐면, 변동성 심한 식량, 에너지 가격 다 날리고, 변동성 심하지 않은, 고정적인 물가만 보자. 주거비라던가, 요런 것들을 보는 게 근원 PCE입니다. 지금 근원 PCE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월달 2.9죠. 근데, 케비너씨는 근원 PCE 안 볼 거예요. 저는 뭐를 볼 겁니까? 트리밍드 민. 이게 절사 평균값이라고, 위에 제일 높은 거 10%, 제일 낮은 거 10%, 요거 밑둥구리 다 위아래로 자르고 중간값만 넣는 겁니다. 이게 절사 평균값. 우리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하면은 이제 최고 높은 점수랑 최고 낮은 점수 제외하고 중간값만 이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합산을 하잖아. 똑같은 거야. 트리밍드 민. 지금 물가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되는 에너지, 이런 애들 다 날려버려. 그리고 가장 낮게 나온 애들도 날려버려. 중간값만 매기는 거예요. 자, 근데 트리밍드 민 한번 볼까요? 절사평균값 2.5죠. 2.5입니다. 그러면 케비너씨 새로운 연준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연준의 이젠 기준 물가를 보는 지표 기준대로 봤을 때 2.5라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연준은 금리와 물가와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평가를 하죠. 그럼 일단 물가가 지금 높아요? 낮죠. 이거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 기자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물가가 이번에 높게 나오지 않았나요? CPI, PPI 너무 높지 않았나요? 그러면 케비너씨가 이런 얘기 하겠죠. 저희는 절사평균값을 봅니다. 예전에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때는 꼴대가 왼쪽에 있었지만 지금은 꼴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즉슨 물가가 지금 2.5기 때문에 아직 물가가 여전히 낮습니다. 연준은 나중에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린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게 절사평균값 말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공급망이 흔들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간 거, 국제유가가 올라간 거,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일 뿐입니다. 팬데믹 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토시 하나 틀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중동전쟁 발발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명분 삼는 거예요. 케비너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고용시장. 기자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건 월드컵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직종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겁니다. 다음 달 되면 미국의 고용지표는 또 안정화될 겁니다.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6시간 뒤에
케비너시 연준이장이 무슨 말을 할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연준이 형들은 매파다. 지금 월러 이사도 자기 연준이장 안 뽑아주니까 돌아섰죠. 리사 쿡은 트럼프랑 싸우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연준 의원들은 매파인데 일부 연준이장을 포함한 3명은 트럼프 쪽이다. 친 비둘기파적이다. 친 트럼프 비둘기파적이다. 그러면 이번 FOMC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FOMC 회의록은 나쁠 겁니다. 다수의 의견을 연준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놓은 어찌됐든 간에 회의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 의원들은 좀 매파적이겠지만 그나마 캐비너시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균형추를 맞출 거다. 미란 의사는 10월 1일자로 사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찍을 수 있는 게.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캐비너시 얘기 나오고 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그래서 코인 올라? 그래서 주식 올라? 이거겠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새벽 넘어가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방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따라서 막 뭐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뭐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 우리 반등은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을 바라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언제 나왔냐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금 FOMC 이전에 나왔죠. 원래는 저희 하우스 관점에서 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냐면 6월 10일이었어요. 6월 10일 날 미국 CPI가 높게 나왔는데 그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물가가 당장은 높게 나왔지만 후행 지표야. 어차피 빠질 지표야. 하락할 지표야. 라고 하면 그냥 시장을 아예 그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다 없앨 수 있겠죠. 근데 6월 10일 날 미국 CPI가 잘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트럼프의 목표는 6월 10일 CPI보다는 어차피 잘 나오니까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6월 18일 날 캐비너시의 좀 어깨에 짐을 좀 덜어주자. 캐비너시가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빨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맺어서 유가를 떨어뜨릴 거라는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겠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떻게 보면은 좀 컨센서스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미국과 이란 협상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캐비너시의 좀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준의 정책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월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10시 30분에 트럼프 기자회견도 있어요. 그것도 봐야겠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연준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선거까지 11월 중간선거죠. 중간선거까지 5개월밖에 안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연준이 뭐 재를 뿌리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란이 싸워가지고 물가를 올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돼요. 중간선거 전까지는. 시장 친화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란이랑 싸우면 안 되고요. 최대한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펼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트럼프 정부에서도 뭐 해협 정상화라던가 이란과 덜 싸운다던가 아니면은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서 좀 더 시장의 금융 환경을 조금 더 좋아지게 긍정적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국민들 10명 중에 2.5명 3명이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3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100% 중에 30%가 넘었어요. 그 말은 즉슨 미국 국민 10명 중에 3명이 미국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중간선거도 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치는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대통령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해. 그러면 안 뽑아요. 근데 대통령이 내 기분을 좋게 해. 주식도 올려주고 코인도 올려주고 그럼 표를 뽑아요. 단순한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아니면 경제라던가 물가라던가 내 살림살이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통화 정책이 좋아야 되고 연준이 좀 짐을 덜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미너씨가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얘기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안 좋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유가가 전쟁 전 가격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원유 가격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종전을 한다. 그리고 이란의 원유가 나온다.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떨어질 수는 있겠죠.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쉽게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은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전략 비축유를 많이 썼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썼고 그걸 또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
그럼 일시적으로 원유를 살려는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수요가. 그럼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히려 튈 수도 있습니다. 해협이 열린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미국이랑 이란, 이스라엘까지 불안하죠. 언제든지 또 싸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잠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잠길 수 있는 수요까지 계산을 해서 미리 앞당겨야겠죠. 앞당겨서 사야겠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앞으로 원유가 또 막힐 것 같아. 그러면 계속해서 사재기를 하는 거야. 사재기를. 그래서 전쟁 전 가격까지는 내려가기 힘들다. 그 말은 즉슨 연준도 국제유가가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못한다 그러면 금리를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바라는 것만큼 인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번에 캐비넛 씨가 막 진짜 시장을 막 들썩일썩 정도로 막 열강에 타오를 정도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는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 시장, 위험성 자산 시장에 돈이 돌겠죠. 유동성이. 그럼 유동성이 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넘어가는 FOMC에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리고 주말에 19일에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땅땅땅 이루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주식과 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주식과 코인 가격이 당연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 왜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상승했던 섹터 기대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도주들 얘네들의 흐름이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나 하드웨어 섹터가 많이 올랐죠? 이번에 FOMC 이후에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가 10% 올랐다 그러면 그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소외주들, 못 올랐던 섹터들, 못 올랐던 자산들 얘네들이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캐비넛 씨가 앞으로 시장의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라는 뉘앙스, 어닝만 시장에 주더라도 야 금리가 이제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많이 올랐던 상승하던 섹터들, 기술주들보다 이제 소외받았던 이런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그동안 못 올랐던 소외됐던 섹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순환매 장세를 형성을 하면서 돈이 돌고 돌 때 우리 비트코인도 충분히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원유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유 가격 크게 안 떨어질 거라고. 그럼 원유 기업들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렇다 해서 뭐 AI 반도체 하드웨어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주도주가 바뀐다는 개념보다 주도주가 살짝 흔들리는 개념. 그 주도주 안에 AI 섹터 안에서도 어떤 섹터들로 막 지금 여기저기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얼마 전에 엣지 AI랑 광자 섹터 배웠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기업들이 뭔지까지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순환매 장세로 올라갈 가능성 높을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운이 따라준다, 좋다 하면은 알트코인까지, 알트 불장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FOMC가 가장 중요하다. FOMC를 통해서 캐비넛 씨가 시장에 좀 금리를 내릴 거다. 라는 이런 뉘앙스만, 어닝만 주더라도, 이번 FOMC 이후로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뜨겁게 랠리를 펼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